8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굵직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골드만삭스가 9월 중 규모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총재도 이날 강연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 신용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8%, 0.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부터 이어진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해 하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꾸준히 반등을 시도했으나 온전히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카니 신임 영란은행 총재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도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9월 양적 완화 축소 시행을 전망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1%, 0.47% 하락했고 프랑스는 0.15% 상승했습니다.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의 개선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아날토 총재는 7일 한 강연에서 최근 몇 개월간 노동시장이 지속가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더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났다며 만약 노동시장이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연준이 언제쯤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 신용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자동차 판매 상승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7일 6월 소비자 신용이 138억 달러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인 150억 달러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 구매 등이 포함된 넌 리볼빙 신용이 4개월 내 최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택가격 상승과 증시 오름세가 낮은 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 연준이 다음 달에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도시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은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면서도 9월에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는 매월 850억 달러 규모로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가 올해 축소되기 시작하면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전망대로 2014년 중순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로 인해 매입하게 되는 총 자산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준의 재무제표상 보유 자산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7일 독일의 최상위 국가신용등급인 AAA를 확인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독일 정부는 지난해 통일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일부 핵심 재정 개선 목표치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독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누적 공공부채 비율은 최고치에 이미 도달했으며 앞으로 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골드만삭스 또한 같은 의견을 내면서 그 우려감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일본 증시가 4% 넘게 급락하면서 14,000선을 바로 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점검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4흘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또 같은 재료였죠. 출고 전략 우려. 이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모두 21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잡혀 있어서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하락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15,47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0.31%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3,654포인트, 0.32%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1,690포인트로 마이너스 0.38%가 내렸고요. 오늘은 이제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노동시장의 개선이 계속되면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축소해서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뉴욕 증시가 이제 부담을 좀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다소 부진한 점도 뉴욕 증시가 몸을 추스리는데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6,511포인트, 마이너스 1.41%가 하락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8,260포인트, 마이너스 0.47%로 내렸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올랐는데요.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는 4,038포인트, 0.15%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MIB 지수는 0.93%가 오른 16,83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지수와 이탈리아 증시가 그나마 오른 것은 프랑스는 6월 무역수지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긍정적 뉴스가 있었고, 이탈리아는 엊그제 나온 소식이었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예상치보다는 떨어지는 폭이 줄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상승을 유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란은행이 마크 카니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역시 미 연준의 출구 전략, 이런 영향이 글로벌 증시에 여전히 좀 먹구름으로 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니케이 지수가 4포인트나 폭락을 했습니다. 5월 23일 날 버냉키 의장이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월 23일 날 마이너스 7%까지 폭락이 됐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약한 매파로 기운 이런 부분이 절반 이상의 또 이런 7% 수준에서 절반 이상의 현재 하락세가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재료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한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언론에 자주 이렇게 선을 보이는 걸 좋아하는 총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도파 성향이 좀 짙었었는데요.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 개선 이런 부분보다도 실업률 수치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선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월 실업률이 7.4로 6월 미국의 실업률 7.6에서 0.2%나 내렸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내려간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 현재 많은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나 댈러스의 리차드 피셔 총재, 애틀란타의 데니스 로카트 총재,
클리블랜드의 샌드라 피아날토 총재 모두 연내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까지로는 매파적인 발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또한 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조속히 버냉키 의장의 후임 연준 의장을 지목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네. 이제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개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월가에서 이제 투자은행이 이렇게 말하기 꺼림칙한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개시가 5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 들어서 하반기 세계 경제 3대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바 미국 쪽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버냉키 의장의 후임 의장의 리스크 부분, 이런 부분이 월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라고 국내 경제 채널에서는 서울경제TV가 가장 먼저 다뤄드렸는데요. 이 핀코의 엘 에이리언 이 공동 CEO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빨리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수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거센 발언들이 계속 나오자 증시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장을 빨리 지명을 해서 수장이 가져가고 있는 이른바 통화정책의 청사진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월가 쪽에서는 자렛 옐런 현재 FRB 부의장을 심정적으로 현재 밀고 있는 상태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로렌스 서머스 현재 하버드대 교수를 조금은 좀 현재 두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6개월 이내로 연준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이제 만료되기 6개월 이전 수준으로 이제 이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크 카니 총재도 6개월 이전에 이미 지명을 했고 버냉키 의장이 올해 3월부터 자기가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인도의 두브리 수라바오 총재가 사임을 하고 한 달 채 안 된 시점에 라구암 라잔 지명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준 의장을 6개월이든 1개월이든 이것은 이제 행정부의 자유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지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뉴욕 증시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시장의 안정세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이 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4% 급락한 일본 쪽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BOJ 정례통화금융정책회의가 오늘 끝나고 성명서를 발표해야 될 텐데 특별한 추가 부양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뤄드리는데요.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어제 이제 다뤄드렸을 텐데요. 특별하게 이번에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현재 경기 판단을 지난 금통위 때는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썼죠.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 판단을 계속적으로 회복이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할지 이런 내용을 좀 주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일본의 경기 동행지수가 소폭 하락이 되고 있고 다소 경기 지표가 현재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연간 60조엔에서 70조엔 유동성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원 물가지수가 6월에 0.4% 조금 미진하게 올랐는데요. 이런 점에서 양적 완화 기조는 큰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9월 달에
소비세 인상 이 내용이 만약에 불어로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이에 대비를 하는 것이 일본 BOJ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 포함됐는지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에반스 룰이라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실업률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 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골자와 비슷한 마크한 총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 기준금리 0.5%를 실업률이 7% 이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7.8% 수준의 영국의 실업률인데요. 이것이 이제 7%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는 약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대강의 청사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내지 3년 정도 실업률이 조금 더 빨리 하락이 되면 제로금리를 변동시킬 요인은 있겠지만 현재 추세라면 2년 내지 3년 정도는 현재 0.5%의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의 에반스 룰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 뉘앙스로는 1년 이상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밀함으로 봐서는 연준이 가장 세밀한 부분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영란은행이 이를 이제 준용하는 모습 ECB가 다소 조금 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간밤 영국 증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무덤덤한 것이 네. 계속적으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좀 못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뭐 영국의 시장이나 영국 증시나 이런 쪽에는 뭐 장기적인 이런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를 가이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이 7% 이하로 들어가도 즉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도 에반스 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세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많지 않았고 영국의 영란은행 금통위 위원하고의 이런 부분의 토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심층적으로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강의 내용은 그 청사진은 제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갭으로 깨면서 1.4%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았고요. 대형주들도 줄줄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건 니케이 지수 급락이거든요. 전일 시장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조정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일단 뭐 전전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지지를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미 이제 하락 쪽에 이제 방향을 좀 기울여 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은 어차피 이제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뭐 전일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이제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정의 폭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의 기간이 얼마가 남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일 지수가 하락했던 요소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다시금 전일 불거진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수가 하단에 있을 때는
이러한 악재들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또 다시 위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일 다시 이제 불거진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지금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의 문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아베노믹스의 어떤 방향을 역행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특히 일본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4%대 어떤 급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하락 원인들을 좀 찾는다면 어제 다시 좀 불거졌던 부분이 자동차 노조입니다. 자동차 노조가 이제 파업의 가능성이 좀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동차 업종들, 자동차 종목, 현대차나 기아차가 3회 거의 4%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였고요. 관련 부품주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일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일단 흐름들 잠깐만 좀 점검을 하면 업종별로 흐름을 점검하면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고 올라온 업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일은.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일부 업종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전 업종이 하락했고 특히나 어제 나타났던 현상들이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하락폭이 특히나 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되냐면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된 파생과 연계된 어떤 매매의 방향이 좀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차가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큰 줄기에서의 어떤 맥락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조금 낮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의 하락폭이 깊지만 않다면 중소형주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 일본 쪽에서 낙폭이 커지니까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중소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은 괜찮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이제 이슈에서 이제 먼저 특징주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과 인포뱅크, 플렉스컴 이쪽의 종목들은 어떤 얘기냐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전일 강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캠스는 아니지만 인포뱅크, 플렉스컴은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것도 나타난 거지만 결국 너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권 탈피를 하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결국 실적 플러스 납부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재료로는 코스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신약 시판에 대한 허가 때문에 이제 좀 장에 관심을 좀 받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의 V랜드 관련 수혜주 찾기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데요. 어제 잠깐 이제 V랜드 관련해갖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수혜주로는 지금 아마도 증차 장비 관련한 마이크로 컨텍솔, 국제 일렉트론, 유진테크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쪽과 관련해서의 장비 업체의 수혜주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전략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와 관련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 거래 규모, 베이시스 모든 영향들 중립권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일단 보이지만 최근의 하락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좀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하락의 방향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지지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185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540이 지켜지는지를 우선 확인하고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지수는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조정 저항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의 폭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하단이 어디에 잡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향후 장세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조정의 기간이 중요하겠다.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질지가 시장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와이즌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5일간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쪽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반면에 많이 팔았던 종목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외국인 가장 크게 나왔다라는 점, 그 밖에 KT라든가 현대모비스, LG전자, 포스코에 대해서 매도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라든가 LG,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SK텔레콤, LG화학 쪽으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화학 업종 중심으로 해서 그 매수세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 보였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박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LG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2와 관련된 새로운 신형 스마트폰 관련된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약간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엇갈린 곳인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역시나 외국인과 반대로 경기 민감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업종이 팔고 경기 방어업종을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사실 순매수 상위 종목군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성은 크게 없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엇갈렸다라는 점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다음이라든가 서울반도체, 루멘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 중심, 역시나 시총 최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이오테크닉스, 포스코, ICT, 그리고 KG 이니시스, CJ 오쇼핑 쪽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종목 서울반도체, CJ ENL, 인터플렉스, SK 브로드밴드, 루멘스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반대로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KTH 그리고 SM이라든가 GS 홈쇼핑, 솔브레인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사줌에 따라가고 주가도 역시나 반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램시마 관련된 부분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나옴에 따라갔고,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진출 성과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영화 산업에 대한 기관의 관심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디어 플렉스 쪽으로 과거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사줬다라고 한다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 ENM 쪽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홈쇼핑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약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갔고 몇몇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52주 신고가 이후에 재차적인 강한 상승 대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간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반기에도 홈쇼핑 관련된 매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박감이 나올 때 약간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홈쇼핑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등 LED 관련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함께 유입됐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적 살펴보는데 개인의 순매수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역시나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쪽으로 순매수세를 보였고 그밖에 뭐 CJ라든가 KT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라든가 KT H 그리고 컴퓨터스, 성우 하이텍, 농후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실 어제장 개인들이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5거래일 정도의 그러한 순매수 상위 종목군 이름이 대부분 어제장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락할 때 개인들은 역시나 사는 패턴 어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거 종목으로도 그대로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 현대차도 워낙 좋았는데 최근에 그 워낙 좋았던 것이 약간은 지금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을 하실 때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손 조정 받았고 먼저 매를 맞았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CJ 관련된 그룹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리스크보다는 역시나 기업들, 특히나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계열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CJ 쪽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파트론에 대해서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파트론이 지금 주도 종목으로서 역할을 해주기에는 약간의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관심주 살펴볼 텐데 LG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G2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는 결론적으로 반응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번 공개뿐만이 아니고 이미 상반기부터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뭐 폭발적인 그러한 점유율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폭발적인 판매량은 아니더라도 기대치는 어느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대비 비교적 큰 폭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지금 양끝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가장 안정적인 수급주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5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연초와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LG전자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양강구도가 지금 시점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기업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제3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에 대한 선전을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매수가는 74,000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좀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77,00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끌어주든 기관이 이끌어주든 양 수급 주체 중에서 어느 한 수급 주체만 이끌어준다라고 한다면 77,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 높다라는 거 최근에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가전제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과 실적도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쪽으로 지금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손실보다는 수익 쪽으로 약간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관심주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연준 위원들에 이어 이번엔 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오는 9월에 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에 이어서 이번에 골드만삭스까지 나섰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골드만삭스가 네. 사실 맞출 땐 굉장히 잘 맞추는 회사입니다. 네. 가끔 틀릴 때는 많이 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한 예로 금값이 폭락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대폭락을 일으켰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 간의 어떤 공방전이 아닌 일방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찰스 에반스 같은 사람의 어떤 비둘기파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와서는 오랜 기간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게 된다면 일단 올해는 물 건너갈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왜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FOMC 회의를 한번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했을 때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충격은 벌써 선반영이 상당히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선반영이 되면서 글로벌장에서는 거의 한 400억 불 정도가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나갔고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나갈 만큼 나갔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충격 전략은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 충격은 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오히려 지표로서 상쇄시키는 그런 상황이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양적 완화 축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양적 완화를 다 축소하고 난 다음에 연준에 쌓여있는 4조 달러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다가 축소하려니까 시발점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연준에서는 축소를 하더라도 그동안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양적 완화 지금 약 850억 불 매월 채권을 사들이는 돈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년 중반에 멈춘다 할지라도 일단은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그냥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일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찰스 에반스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은 좀 고민의 여지가 없었는데 찰스 에반스가 비둘기파로서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9월에 FOMC 회의에서 제가 예상한 것처럼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잭슨홀의 연설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잭슨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잭슨홀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을 다 변화를 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양적 완화가 축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9월 FOMC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의 우려가 나오더라도 소폭 조정으로 마감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사실 주가가 빠질라 그러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0.3% 정도만 흘러내린 것으로 보았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가 미국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미리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기주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러한 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네, 시장이 연준의 QE 축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진짜 위협은 중국의 경제 둔화라며 시선을 중국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진짜 중요한 건 미국보다 중국이다라는 건데 특히 오늘은 중국이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또 들어볼게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일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이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 문제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게 현재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7%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또 신용경색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내수를 중심으로 가는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실패가 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둔화가 되거나 소비에서 실패, 내수에서 실패가 난다면 원자재 시장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한 예가 과거에 있었죠. 원자재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원자재 시장이 빠지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원자재를 사들였던 거를 현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다시 내답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라는 시장이 땅덩어리도 크지만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다가오는 부분 또 지방 부채가 약 15조 위안 그러니까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조 개혁 가능성에서 중국의 문제가 심각하게 시장에 대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100조 위안 정도 됩니다. 100조 위안. 그러면 부채에 대비해서 한 6배 정도가 많은 상황이 되죠. 또 중국이 지금 외화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그 외화 자산만 약 3조 달러 정도 되죠. 또 국채가 약 한 1조 4천억, 미국 국채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죠.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로 봤을 때 부채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약 한 부채 비율이 점점 GDP 대비로 부채 비율이 점점 커지는 부분이 중국을 약간 위험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양적 완화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Round 3. Ready? Go! 소비세 인상을 두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금 인상은 물론이고 세제 개혁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촉구했습니다. 네, 또 오늘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마무리 짓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적 네. 완화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냐면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의원들 간의 어떤 정치적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게 소비세죠. 소비세를 현재 5%에서 내년도 3%, 내후년도 10%. 그러니까 1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 5%가 돼서 전체로 10%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일례로 그 한계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결국 그 세금도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일본 국민이 야갔는지 한계소득세율이 넘어갈 것 같으면 더 이상 돈을 안 법니다. 그게 일본인데 정말 이 세금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 법인세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를 더 인하시킬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공제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면초가에 있다. 뭔가 그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론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고 또 기업을 법인세를 낮춰서 끌어들인다고 해도 그 기업이 다시 내국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 엔화가 추가적 약세 가능성이 제기돼야 되는데 오히려 엔화는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트로 봐도 지금 나오고 네. 있죠. 제가 지난번에 110엔이 아니라 90일엔 먼저 갈 수 있다는데 90일에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본은 상당히 어려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동섭의 일당백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